결정적으로 세포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포막 안정을 시킵니다. 세포막을 두텁게 형성해서 얼음 결정이 얼더라도 웬만해서는 터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포 내부에 저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있죠. 저 요소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냉해를 극복하게 합니다. 또 황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 들어가면 단백질을 형성한다. 효소를 생성한다. 그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결방지 생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버틀가게 한다. 또 하나는 유기산은 이 유기산의 산도가 낮으면 나무의 산도가 낮으면 얼지를 않습니다. 어느 점이 내려가죠. 그래서 냉해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합성균인데 여기 이제 이주영 회장님 제가 허락 없이 제가 저 사진을 도용을 했는데요. 요 이주영 회장님이 저희 그 공동 채팅방에다가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의문을 여기다 표시하시면서 왜 똑같은 땅인데 여기는 눈이 다 녹았는데 여기는 녹지 않았을까요? 황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을 분해하는 광합성균들이 모여들고 그 광합성균들이 먹고 싼 여러 가지 대사물질을 먹기 위해서 좋은 미생물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토양은 습도와 온도를 잘 유지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농가분들이 저 약장사가 왔나라고 생각하실까봐 상품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여기까지 온 그게 있으니까 상품을 제가 잠깐 비추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황은 제가 이렇게 해서 관주형 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관주형 황입니다. 한 명 가지고 400평 정도 관주가 되는 겁니다. 유기산재는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 가을 수확기까지 이제 비대 중기까지 이 황과 유기산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관주해 주실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일단 유해균이나 갈반이 왔을 때 갈반병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최적화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비용인데 황하고 미강을 아까 말씀드린 황을 분해하는 광합성균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토양에다가 미강을 통해서 광합성균의 세력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헛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외 논문 사례들을 제가 쭉 적었습니다. 황과 유기산을 처리했더니 냉해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논문들을 대표적인 것만 3개를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건 문헌상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슬슬 시동을 겁니다. 탄저라는 것은 우리 사과의 표피, 저 위에 거는 이제 사실 사과 표피의 세포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반 식물 세포 사진인데요. 여기 이게 세포벽이 있고 이 세포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탄저균이 들어왔다. 탄저균이 들어왔다. 세포벽이 두껍고 저항물질이 생기면 감염이 쉽게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항산화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것들이 좀 많으면 균이 침투를 하더라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그럼 항산화 물질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 사과에서는 시방 주위로에서 이 줄기, 사과를 달고 있는 꼭지 부분에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어디냐? 껍질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투에서 들어오는 균들이 쉽게 씨앗까지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육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과육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늘 식품영양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껍질까지 먹어라, 껍질까지 먹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과 탄저병의 원인균은
에르미니아 아미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탄저병이 침투해 올 때 사과 껍질 내부에서 이것을 방어하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방제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안에서도 받쳐주고 밖에서도 때려주니까 방제력이 올라가겠죠. 또 쉽게 감염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냐? 사과 껍질에는 첫째 왁스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왁스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죠? 지방 성분일 것 같다. 우리가 사과를 보면 반질반질하잖아요. 껍질이. 이 왁스층이 버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페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가 내려가면 산도가 떨어지면 균이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페놀산이라는 게 있고 항산화 성분 중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것들은 세포를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여기에 포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으면 탄저가 쉽게 뚫고 들어올까요? 그렇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저항요소가 많이 발달되면 탄저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하나는 방제가가 낮다, 탄저병 약 쳐가지고 나는 극복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무가 갖고 있는 저런 저항요소들이 같이 받쳐주면 피해가 적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니면 가끔씩 한 분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면 제가 사과목을 있으라고. 책임은 못 지지만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거창에 저하고 10년을 하신 분은 매년 냉해가 오든 탄저가 심하든 그래도 70~80%로 수확을 합니다. 그랬다 그러면 2023년에 대박이 났겠죠. 그죠? 딱 더블의 판매량을 올렸어요. 더블 금액으로. 또 의성군에 가면 자두농사를 3년 전부터 시작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CJ 프레시안이라고 CJ 식품에 전산 본부장을 하시는 분인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3년 전에 의성에서 3,000평 자두밭을 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내려와서 사과 농사를 지어요. 제 아는 지인과 가까운 분이라서 저한테 도움을 받기로 해서 제가 이제 유황을 공급해주고 질소 인산가리나 이런 비료들은 그쪽에 농협에서 사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3년을 지으셨는데 작년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주위에는 냉해로 인해 가지고 단 한 톨의 자두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근데 이분은 수확을 했어요. 주변의 창고반 회장님들이나 오래된 10년, 20년 농사 지은 분들이 보기에는 신기한 거예요. 가서 너 뭐 썼냐? 이거 항산화 재배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배법을 믿어줄까요? 잘 안 믿어주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덕 지역의 갈반병은 2019년도에 정말 결정적으로 엄청난 갈반병이 왔어요. 그때도 장마가 오래 지었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우리 걸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한 3농가가 계셨는데 그 주변은 다 갈반인데 이분들만 안전해요. 농협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인 보고 한번 좀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처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뭐 갈반병 약제를 연면살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양반아 뿌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안 그래도 약한 잎에다가 해놓고 와분무기로 약을 뿜어대면 사과 잎 다 떨어지고 농사 그만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 처방했던 게 황과 유기살입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더 이상 갈반이 진행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저항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병을 제가 여기 이제 무주를 드나들면서 불안병이 극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일부러 갱신까지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갱신을 하면 불안병이 안전할까요?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애기들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몸속에서 스스로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저항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항산화 성분이나 항산화력이나 이런 효소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나무도, 갱신한 나무도 본격적으로 과일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불합병과 화상병은 면역력 결핍 유분이, 그럼 어떻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 요소만 짱짱하게 갖춰놓으면 웬만큼 해도 감염이 안 된다. 네, 감염이 안 돼요. 코로나 때, 코로나 여기 저 경험하신 분과 경험 안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면역력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똑같다. 불합병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병원균이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의 저승사자는 유황입니다. 제가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빨랐으면 했어요. 한 2월 초순쯤. 왜? 날씨가 지금 벌써 온도가 2월 평년 기온하고 다르게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무는 지금부터 슬슬 물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합병 포잡은 이 따뜻한 날씨를 이용해갖고 계속 번식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렇게 번식을 시작할 때 때려잡아야 개체수를 낮출 수가 있죠. 불합병 병원균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장아장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아무 해를 안 미쳤어요. 자, 봄과 초여름이 되면 가장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4월쯤이 가장 그 빛이 올라요.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좀 주춤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병만이 진행이 되고 겨울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불합병이 발견된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문헌상으로 1919년이에요. 근데 1960년대까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1970년부터 이 불합병이 우리 사과 농사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60년대까지는 멀쩡했는데 70년대부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저는 농약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약이 원인입니다. 농약을 계속 쳐대니까 저항성이, 이 균들의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황을 고아서 쓰시던 분들이 편리한 농약이 나오니까 다 집어던지고 농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한 근거를 대드릴게요. 1960년 이전까지는 그 불합병이 발견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무 되던 시절이에요. 연탄 되던 시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농사 지으시면서 나무 소독을 밑에 불을 피워서 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 뿌리기도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무를 태우고 연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아황산 가스가, 황을 가지고 있는 가스가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를 타고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죠. 그러면은 소독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질 정화한다. 70년 이후부터 88 올림픽 한다고 나무 떼는 거, 연탄 떼는 거 다 없애버려요. 휘발유에서, 기름에서 황까지도 다 타락시켜버려요. 환경은 좋아졌지만 재앙은 시작이 됐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환경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을 좀 적절히 쓰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불합병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요런 글이 불합병 포자예요. 곰팡이 포자예요. 황을 지금부터 좀 귀찮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합병을 약 한 번 쳐갖고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올해 꾸준히 쓰시고 내년에 꾸준히 쓰시면 결정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나무들은 살아납니다. 조금 피해가 있는 나무들은. 왜 어떻게 살아나냐면 첫째는 내 농원에서 이 불합병의 개체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유황을 쳐야 돼요. 저기는 유황을 두 가지로 생산을 합니다. 연면살포하는 것과 관주하는 것. 이걸 따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연면살포하는 것은 황을 녹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진하게 쳐도 약흔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관주용 황은 아주 미세하게 법절해서 갈아놨기 때문에
점적이나 이런 걸 막지 않고 토양에 들어가서 이게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토양 사이사이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내주는 거죠. 이것은 밑으로 뿌리로 주고 위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 방어하는 물질이 나와서 더 이상 얘들이 더 나무 껍질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이 제일 적기예요. 지금이 이 유황을 철저하게 살포해가지고 제발 그 동계 방지하실 때 주라고 나무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주라고 나무만 치시고 바닥을 안 치세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바닥에 흘러내리는데 뭘 걱정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있는 풀숲이나 돌덩이 밑에 숨어있는 균들은 누가 잡습니까? 제발 하실 때 옆면 살포하시면서 나무도 하시지만 바닥에도 같이 하십시오. 그게 개체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귀찮으시더라도 농사가 끝나고 SS기를 청소해서 집어넣기 전에 한번 그때는 나무는 대충 해주더라도 바닥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번 훑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주용 황과 옆면살포용 황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로도 저항성이 생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놈은 밖에서 또 받아주고 개체수를 맞춰줍니다. 이 병자학 요소에서 그러면 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째는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세포벽과 벽 사이에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는 황을 달고 있는 물질이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적방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리그닌이 충분할 때 저항성이 생긴다. 그 다음에 유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를 낮춰주면 온도 저항성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균이 거기서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광합성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균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동일한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황이나 광합성균이나 유기산이나 미네랄이 당도나 점도나 색도나 향기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해서 이제 마지막을 지을 건데, 사과 품질에서 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이 익어야 돼요. 씨앗이 연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소의 작용이에요. 근데 씨앗을 익는 재료는 넣어주지도 않고 자꾸 당도나 때깔약 쳐봐야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내일 모레 출하해서 돈 받아야 되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와서 사장님 지난 저 집에서 이거 썼더니 엄청나게 좋대 하면 두말 안 하고 사셨어요.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별 효과 없었죠. 당도나 색도는 나무가 올리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그래서 관주를 철저히 해서 씨앗이 익을 수 있도록 효소를 자꾸 공급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도, 경도, 색도, 향, 여기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작년에 그분이 이걸 하고 재배를 하시고 난 뒤에 처음 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평생을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친구놈이 외는 트럭을 와가지고 사과를 실어 가는데 있을걸? 와 계세요? 응. 어디 계세요? 윤정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사과향이 야 진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거창의 한 농가와 두 농가의 항산화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거창 시료 1, 거창 시료 2에서 항산화 성분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농진청에 가면 농진청 데이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일반 사과의 항산화 성분 함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거의 두세 배 정도가 되죠. 네. 이런 사과 먹는 사람하고 질소질 잔뜩 줘가지고 호르몬제 뿌려가지고 이만큼 커진 사과 먹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할까요?
소비자는 그 맛을 모를까요? 야. 근데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항산화 사과 재배해가지고 공판장 갖다 주면 값도 주나? 말 안 하고 팔면 값을 더 주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부주에 항산화 영농조합이 생긴 겁니다. 영농조합이 생긴 겁니다. 그 방법을 알고들 계세요. 항산화 재배 사과의 가장 큰 특징은 갈변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잘라놔도 갈변이 잘 되지 않는다. 산화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갈변이 없는 사과를 만들었다고 전 세계 데스토피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항산화 재배법을 했더니 갈변 없는 사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품 농산물 생산 프로는 단순히 재배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할 건가까지 고민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일단 항산화 재배에 대한 메뉴를 제공해드리고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같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QR코드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 QR코드를 사과 박스에다가 인쇄를 해서 붙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죠. 젊은 사람들은 저거 핸드폰만 갖다 대면 이 사과가 이 집에서 나오고 항산화 성분이 몇 프로 들었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농사지은 사장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죠. 이 QR코드 안에는 이런 거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 이런 분석표, 또 이런 농장 재배 과정 동영상으로도 들어갑니다. 또 농부의 얘기 이런 것들이 감사 인사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는 재배력이 뭔데? 재배력이 뭔데? 제가 황을 적용해 보니까 어떤 식물에서든지 간에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가.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동목종에 있으니까 전부 딸기밭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시고 좀 효과를 보신 분들은 모종할 때부터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심자마자 바로 주십니다. 근데 조금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저거 하고 싶긴 한데 돈이 좀 아까우니까 한 2월달쯤 돼서 오십니다. 지금부터 딸기가 저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세요. 그럼 내가 그래요. 사장님 조금 늦었는데요. 그렇게 걱정의 효과를 못 볼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 어릴 때 잘 먹은 놈은 절대 나이 들어서 병치를 해요. 어릴 때 안 먹고 애 먹인 사람이 꼭 나이 들면 병치를 해요. 제가 고향이 여기 경남 거창 웅양이에요. 어릴 때 국민학교 들어갈 때 부산으로 나갔는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젖배를 걸고 자랐다. 그리고 우리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군대 갈 때쯤이 돼가지고 너무 한이 맺히시니까 꿀에다가 삼을 가루를 넣어갖고 절여가지고 단지를 이만한 걸 만들어서 군대 가기 전에 다 먹고 가거든요. 늘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있고 감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약을 나이 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젊을 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니까 농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제일 중요해요. 그때 잎바라가 딱 시작된다. 잎이 보이면 조금 늦는다고 생각하세요. 독여 방지하시고 잎이 나오려고 딱 파란 게 순이 딱 보이자마자 바로 관조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황하고 유기산하고 같이 유기산을 넣어주는 이유는 여러분 토양에는 퇴비를 많이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퇴비가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됩니다. 퇴비를 많이 쓰시는 농가에 가면 틀림없이 비실비실비실한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어요. 분해가 되지 않고 썩어가기 때문에 그 유기산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확 녹여주고 특히 인산 이는 분해되는 게 아니죠. 빨리 분해되지 않죠. 그래서 잘 연덩어리로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토양에는 인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인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유기산을 넣어주면
그것들을 순식간에 녹여서 빨리 먹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날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개화기 전으로 불러주십시오. 개화기 전으로 관주를 하세요. 관주를. 왜? 꽃이 피기 전에 해주면 나무는 잎도 키워야 되고 가지도 새로 또 키워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니까 영양을 많이 빨아올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든 유기산으로만 영양을 다 섭취하려니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충분하게 젖을 주지 못하면 우리 모친이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늙습니다. 사과를 생산하는 공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빨리 늙어버리면 품질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 개화기 전후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세포 분열이에요. 꽃이 과일로 변한 뒤에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영양만 충분하다 그러고 효소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세포 분열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더 많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과일은 자동적으로 커질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해주실 게 장마기 전, 바로 장마가 들어갑니다. 장마기 전에 저것을 뿌려주면 장마기 때 토양 내에 근根부위에 유해 미생물들이 꼬여 들어가지고 거기서 영양을 빼먹고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 바로 또 무더위가 와요. 그 무더위가 올 때 고온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착과된 사과를 키워야 되고 잎도 버텨내야 되고 줄기도 버텨내야 돼요. 엄청 빨아먹어야 돼요. 그거를 유기산을 같이 넣어 주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충분히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 초기, 중기까지만 주세요. 비대 말기까지는 주지 마세요. 왜? 그건 돈 버립니다. 요 정도까지만 줘도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 후에 감사 비료를 하실 때 저희 제품으로 따지자면 이 바오 5천 같은 경우에 용공균으로 발효시켜 놓은 100평당 한 포 정도 뿌려주시고 요놈을 여러분들 뭐 질소나 이런 요소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같이 섞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잎이 달려 있을 때 충분히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광합성장 과일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들을 전부 뿌리 주변에다 쫙 조직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으로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것은 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나무라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성의 자두농가 사례를 보면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저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이 동네에서 나무 수확했어요. 연극 지역에 우리만 갈바 나갔어요. 또 거창의 사장님은 판저가 그렇게 와도 70-80% 수확해서 작년 소득에 대비 더블로 올렸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올해 농사에서 좀